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곡소리가 한양굴지의 염색 공방, 청운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고운 물을 들인다는 명장, 박노인이 숨을 거둔 날이었죠. 하지만 그 슬픈 곡소리 사이로 비릿한 탐욕의 기운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장례가 끝난 뒤 안채에서는 유산을 둘러싼 서슬퍼런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은 큰아들 만석과 둘째 아들 천석, 그리고 그들의 처들은 눈을 번뜩이며 유언장을 펼쳐들었습니다. 방 한 구석 상복을 입은 막내딸 아라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오랜 염색일로 검푸르게 물들어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다. 집안의 대소사를 이끌 장자인 내가 명확히 해야 뒷말이 없는 법이지. 만석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문서를 탁 치니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청운방이 어떤 곳이냐? 이제 돈은 쌓일 만큼 쌓였고 남은 것은 가문의 격을 높이는 일뿐이다. 아버님께서도 늘 그것을 염원하셨지. 형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돈으로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겉모습이 번듯해야지요. 그래 하여 아버님께서는 이 청운방의 기와집 전체와 창고에 쌓인 백색 비단 5,000필을 나와 천석이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다. 비단 5,000필이라는 말에 며느리들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백색 비단은 곧 돈이요, 권력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고관대작 부인 흉내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만석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아라에게 머물렀습니다. 싸늘하기 그지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라, 너에게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들어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수년을 아버지 곁에서 밤낮 없이 일한 것은 오직 아라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기방을 드나들며 허송세월할 때 아버지를 도와 솥에 불을 떼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근 것도 아라였죠. 뒷뜰 구석에 있는 항아리 10개와 저기 상기슭에 딸린 잡초밭을 주마. 오라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작 항아리뿐이라니요? 아가씨,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뒷뜰에 방치된 그 흉물단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애지중지하시던 그 똥냄새나는 항아리들 말입니다. 큰 며느리가 코를 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형님,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그것은 똥물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일구신 쪽 발효액입니다. 우리 청운방의 혼과 같은 것입니다. 혼이고 나발이고 큰 똥냄새 때문에 양반 댁마님들이 발기를 돌린 게 한두 번이냐? 이제 우리도 사대부 흉내라도 내려면 집안에서 그런 천한 냄새부터 없애야 한다. 이 말이다. 들었느냐? 아버님께서도 내가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니 내게 주라 하신 게야. 우리는 그 냄새라면 진저리가 난다. 당장 그 항아리들을 치우고 집을 비워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들의 눈에는 탐욕과 허영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쪽물이 그저 악취 나는 오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정녕 아버님의 뜻을 그리 왜곡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비단들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허, 어디서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게냐? 내 손톱을 좀 모아라. 시퍼렇게 물든 그 손으로 어딜 감히 양반집 규수가 될 우리 처들을 가르치려 들어? 만석이 아라의 검푸른 손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오라버니들에게 하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머물고 계실 아버지의 영전에 올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라는 지게꾼을 불러 뒷뜰의 항아리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음에도 시큼하고 꼬릿한 특유의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거름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장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였습니다. 아이고, 지독해라. 어서 치우시게. 내 비단 옷에 냄새가 벨라. 아이고, 머리야. 며느리들은 부채질을 해대며 아라를 벌레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라는 묵묵히 항아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썩은 물단지라 하겠지만 아라에게는 아버지의 숨결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아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모른다고. 이 고약한 냄새가 사실은 생명이 숨쉬는 냄새라는 것을 말입니다. 썩어야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화려한 겉모습만 좇는 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마지막 항아리를 지게에 실은 아라가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오라버니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이제 저 창고의 비단을 팔아 안양에서 제의가는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는 양반으로 살아보자꾸나. 형님, 타고나신 선택이십니다. 저런 냄새 나는 것들과 함께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이제 2번 다시 아라에게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라는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유산이라고는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움막과 거친 잡초밭, 그리고 이 냄새나는 항아리 10개가 전부였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아라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지게꾼들이 묵묵히 항아리를 내려놓고 돌아가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기슭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항아리들을 보며 아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라는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거친 숨소리 같은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짙은 쪽빛 거품이 보글거리며 숨을 토해냈죠.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아라에게는 그 냄새가 마치 아버지가 괜찮다, 아라야, 괜찮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라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항아리를 닫고 밥을 지어 쪽물에게 먹이를 줄 준비를 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낡은 움막 아래 검푸르게 물든 아라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은 비록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아름다운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기와집에서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꼬여갈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향기로운 술과 비단에 취해 흥청망청거리는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산기슭의 허름한 움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붕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지만 아라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라는 부르트고 갈라진 손으로 같이 지은 뜨거운 고두밥을 퍼 날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식혀 커다란 항아리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라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치 어린 자식을 먹이듯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돌보았습니다. 그녀가 긴 나무 주걱으로 항아리 안을 휘젓자 뻑뻑한 짙은 감색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암모니아, 냄새와 시큼한 발효취가 좁은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구역질을 하며 도망칠 냄새였지만 아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쪽빛을 품은 미생물들이 밥을 먹고 숨을 쉬며 내뿜는 생명의 열기였죠. 아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역겨운 것이 아니라 인내의 냄새라고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견뎌야만 비로소 하늘을 닮은 푸른빛이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라는 쪽물이 담긴 항아리를 집단으로 두껍게 감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이 잘 박은 냉골이어도 항아리만큼은 따뜻하게 데워야 했습니다. 쪽은 추위를 타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톱은 물이 들다 못해 아예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청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치러낸 고된 노동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산 아래 마을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청운방의 사정은 겨울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청운방의 대문 앞에는 파리만 날렸고 창고에 가득 쌓인 백색 비단 5,000필은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장부를 덮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이, 퇴! 오늘도 공쳤구나. 도대체 사람들이 눈이 삔 게야? 이리도 고운 백색 비단을 거들떠보지도 않다니!
천석이 쭈뼛거리며 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형님, 요즘 도성 양반들 사이에서는 청나라 비단처럼 화려한 색깔 옷이 유행이라 합니다. 백성들이나 입는 밋밋한 흰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지 뭡니까? 특히 청나라 사신들이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온 뒤로는 너도 나도 쪽빛 비단을 찾느라 난리도 아닙니다. 쪽빛, 푸른색 말이냐? 예, 옆마을 염색광들은 쪽빛 비단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답니다. 우리 창고에 있는 저 흰 비단들은 이대로 두면 좀 있으러 똥값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만석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유행이란 야속하게도 그들이 가진 것을 비켜갔습니다. 제기랄! 아버지께서는 왜 하필 백색 비단만 잔뜩 남겨주셔서 이 고생을 시키신단 말이냐? 안채에서 비단옷을 차려입은 만석의 처가 부채질을 하며 나왔습니다. 여보, 돈 들어올 구멍은 막혔는데 나가는 돈은 본물 터지듯 하니 어쩝니까? 어제 쌀가게 김서방이 외상값 받으러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양반 체면에 빚쟁이가 들락거리면 나무새스러워서 원. 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죠. 알겠소, 알겠어. 닥달 좀 하지 마시오.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날 밤 만석과 천석은 사랑방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형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단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단에 푸른 물만 들이면 되는 건 아닙니까? 누가 그걸 모르느냐? 하지만 염색을 하려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른 것은 산기슭으로 쫓아낸 막내 아라와 그 냄새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아라 그 계집에게 부탁해볼까요? 그 냄새나는 항아리들이 쪽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미쳤느냐? 내가 그 계집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라고? 그리고 그 냄새는 또 어쩌고? 그 똥통 같은 걸 다시 집안에 들였다가는 온 동네에 악취가 진동할 게다 내 코가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그 짓은 못한다. 하긴 저도 그 냄새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올라와서 밥도 안 넘어갑니다. 옷에도 냄새가 배어 며칠을 가지 않습니까? 양반 행세하려면 향내가 나야지. 똥내를 풍겨서야 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돈은 벌어야겠는데 돈을 버는 과정인 냄새와 노동은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작거리를 배회하던 천석의 눈에 낯선 행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장사치가 좌판을 벌려놓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오시오, 보시오. 냄새 없이 색을 내는 기적의 염료가 왔습니다. 천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 인파를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좌판 위에는 짙은 파란색 가루와 액체가 담긴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보게 그게 정말인가? 냄새가 없단 말인가? 아이고, 나으리 보십시오. 장사치가 병뚜껑을 열어 천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천석은 잔뜩 긴장하며 숨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은한 풀내음이 나는 듯했습니다. 아라의 항아리에서 나던 그 지독한 시궁창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달개비의 즙을 짜내어 비방의 가루를 섞은 것입니다. 썩히고 삭히는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저 물에 풀고 천을 담그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의 쪽빛보다 더 고운 파란색이 나옵니다. 천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걸 다 사겠네. 당장 우리 형님께 가세. 천석이 헐레벌떡 만석을 데려왔습니다. 만석 역시 냄새가 나지 않는 파란 물감을 보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하!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알아 그 미련한 것이. 똥물 단지를 끌어안고 끙끙댈 때 우리는 이리도 우아하고 손쉬운 방법을 찾았단 말이다. 나으리,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다만 이 물감은 귀한 것이라 값이 좀 나갑니다만. 값은 걱정 말게. 내 창고의 비단을 팔면 자네 좌판 따위는 100개도 살 수 있으니. 만석과 천석은 남은 가산을 털어 장사치의 물감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청운방 앞마당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코를 막을 필요도 더러운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은 물에 사온 안료를 풀고 흰 비단을 담갔다 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형님, 보십시오. 담갔다 빼니 바로 파란색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동안 안 했나 모릅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버님도 참 답답하신 분이었지. 냄새나고 힘든 옛날 방식만 고집하셨으니 원 이것 봐라.
색깔도 아라가 만든 것보다 훨씬 쨍하고 선명하지 않느냐? 마당 가득 널린 파란 디단들이 봄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 색은 깊고 은은한 맛은 없었지만 당장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파란색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청방에서 냄새도 안 나고 색이 고운 최신 유행 비단을 판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색깔 좀 봐. 어쩜 이리도 선명할까? 게다가 이 비단에서는 그 고약한 염색 전내가 하나도 안 나네? 바로 옷을 지어 입어도 되겠어. 암요, 우리 청운방이 개발한 새로운 비법입니다. 촌스럽게 썩은 물로 염색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만석은 거드름을 피우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창고의 재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엽전 꾸러미가 곳간에 쌓였습니다. 형제는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비싼 비단옷을 해입고 기방에 가서 거하게 술판을 벌였습니다. 알아, 그 계집이 이 꼴을 봐야 하는데 말이다. 산속에서 동네 맡으며 청승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떼돈을 벌었다는 걸 알면 배가 아파서 죽으려 들 게야. 형님, 내일 사람을 시켜 아라에게 쌀이나 한 가마니 보내줍시다. 거짓골을 하고 있을 텐데. 오라비로서 적선은 해야지요, 하하! 하지만 그들의 전성기는 봄꽃처럼 짧았습니다. 문제는 며칠 뒤 해가 쨍쨍 내리쬐는 장날에 터졌습니다. 청방에서 비단을 사간 김진사댁 마님이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화려한 파란색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마님. 그런데 햇볕이 유난히 뜨거웠던 그날 오후 마님의 치마색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쨍하던 파란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줌을 지린 듯 누렇게 탈색된 얼룩이 치마 곳곳에 피어오른 것입니다. 마니, 이게 뭐야? 내 치마가 왜 이래? 달개장풀, 즉 달개비 꽃물은 색은 곱지만 햇빛에 치명적으로 약했습니다. 색이 견디는 힘이 형편없어 물에 닿거나 강한 햇빛을 받으면 금세 색이 날아가 버리는 가짜 쪽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무지한 형제는 그저 보기 좋은 색만 믿고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비명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비단이요, 걸레짝이요. 한번 빨았더니 물이 싹 빠져서 허연천이 돼버렸소. 비 맞고 들어왔더니 옷에 얼룩이 덜룩이 져서 입을 수가 없잖아. 내 돈 내놔라. 이 사기꾼들아. 성난 손님들이 비단 뭉치를 들고 청운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손님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햇빛에 너무 오래 둔 탓이지. 우리 비단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노인 생전에 산 비단은 10년을 입어도 색이 그대로인데 자식 놈들이 만든 건 사흘도 못 가니 이게 말이 되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환불해주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청운방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제는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습니다. 아니, 이미 술값과 치장 비용으로 쓴 돈이 많아 빚까지 내서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시각 산기슭의 움막. 아라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묵묵히 쪽 항아리를 저어주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표면에는 남색 거품이 꽃처럼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쪽꽂이라 불리는 이 거품은 발효가 절정에 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아라는 하얀 명주천을 항아리에 담갔습니다. 잠시 후 꺼낸 천은 바다를 품은 듯 청명한 가을 하늘을 담은 듯 은은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묵직한 쪽빛. 1000번을 빨아도 변치 않고 해를 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진짜 쪽색이었습니다. 아라는 땀을 닦으며 푸르게 변해가는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옷에 밴 쿰쿰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 냄새는 산 아래 마을을 뒤덮은 사기극의 악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하고 숭고한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천석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쫓겨난 그들은 사랑방 구석에 처박혀 서로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 장사치 놈이 우릴 속인 겁니다. 그 놈을 잡아야 합니다. 시끄럽다. 이미 도망친 놈을 어디서 잡느냐. 그보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이대로면 가게 문을 닫게 생겼어. 그때 천석의 눈이 다시 번들거렸습니다. 형님, 고을사또 부인의 생신이 곧 다가온답니다.
이번 연회 때 입으실 옷감을 구하신다는데 만약 우리가 그 건을 따내서 제대로 된 옷감을 바치면 단번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또 부인. 그래, 그거다. 관가의 인정을 받으면 이깟 소문쯤은 금방 잠재울 수 있어. 하지만 달개비 물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색이 빠지면 그때는 정말 곤장을 맞을 텐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상기슬을 향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이번엔 진짜를 흉내내면 된다. 알아, 그 계집이 하는 걸 보니 별거 없더구나. 그냥 잿물을 섞어서 쓰던데. 잿물이야. 우리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군요. 잿물을 섞는 게 비법이었군요. 그런데 형님, 잿물은 나무 태운제를 물에 내린 거라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사또 부인이 입으실 옷인데 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걸 쓰자는 거다. 잿물 대신 기름을 섞는 거다. 사또 부인이 좋아하실 만한 최고급 향유. 향기도 좋고 윤기도 자르르 흐르게 말이다. 재 따위 섞은 아라의 옷감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면 사또 부인이 껌뻑 죽지 않겠느냐? 무식이 용감이라 했던가요? 쪽 염색에서 잿물, 즉 매염제가 없으면 염료가 섬유에 고착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리조차 모르는 그들은 또다시 냄새를 피하고 겉모습만 좇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자. 최고급 비단과 최고급 향유를 사오는 거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청운방의 저력을 보여주자. 형제의 눈먼 욕망이 다시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또다시 화려한 향기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도성 안 청운방의 안채에 서는 때 아닌 향내가 진동했습니다. 만석과 천석은 커다란 염색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통 안에는 짙푸른 쪽물이 담겨 있었지만 그 냄새는 여느 염색 공방의 구수하고 시큼한 냄새와는 판이했습니다. 자, 부어라. 아낌없이 붓거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비책이다. 천석이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기울였습니다.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가 쪽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역상인에게서 거금을 주고 사들인 최고급 사양 기름과 윤기를 내는 동백기름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라 그 아이는 분명 잿물을 넣어야 한다고. 에이, 답답한 소리. 잿물은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이 아니냐?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잿물을 귀하신 사또 마님 옷감에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 기름을 넣어야 옷감에 윤기가 흐르고 향기가 나는 법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면 더 매끄러워지는 이치를 모르느냐? 형제는 기름이 둥둥 뜬 쪽물에 비단을 담갔습니다. 기름을 잔뜩 먹은 비단은 겉보기엔 번질번질하니 윤기가 흘렀고 코를 갖다 대면 향긋한 사향 냄새가 났습니다. 보아라! 이 자르르한 윤기를! 아라가 만든 칙칙한 천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으냐? 이것이야말로 양반의 격조에 어울리는 옷감이다! 형제는 쾌제를 불렀습니다. 며칠 후 고을 사또에 관하 아픈 생신 연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만석과 천석은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비단함에 향기 나는 쪽빛 비단을 담아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은 사또 부인은 비단함을 열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고운 빛깔 좀 보게. 게다가 어쩜 이리 향기로운 냄새가 난단 말이냐? 마치 꽃밭에 와 있는 것 같구나. 마님, 이것은 저희 청운방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향유 쪽비지옵니다. 천한 재물 대신 귀한 사양 기름을 써서 피부를 보호하고 품격을 높여 싸웁니다. 오호, 역시 명문가는 다르구나. 내 이번 생신 연회 때 이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그대들의 솜씨를 만방에 자랑하겠노라. 사또 부인의 칭찬에 형제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두둑한 옷감 값을 받아 챙긴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관할을 나섰습니다. 보았느냐? 마님이 좋아. 어쩔 줄 모르시는 것을. 이제 달기장풀 사건은 잊을게다. 우리 청운방의 앞길은 탄탄대로야. 하지만 그 탄탄대로의 끝이 낭떠러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사또 부인의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찜통더위였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관아 마당에는 차일이 쳐져 있었지만 지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을 유지들과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연회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또마님 입장하십니다. 풍악 소리와 함께 사또 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만석 형제가 바친 비단으로 지은
풍성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잔뜩 먹은 비단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들거렸습니다. 오, 부인의 옷태가 참으로 고꾸려 색이 아주 독특해. 그러게 말일세 윤기가 흐르는 것이 꼭 물에 젖은 것 같지 않은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사또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으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만석과 천석도 하객석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서서히 그리고 아주 끈적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가고 더위가 절정에 달하자 사또 부인의 몸에서도 땀이 비 오듯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옷감이었습니다. 매엄제인 잿물 없이 기름만 잔뜩 바른 쪽물은 섬유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습니다. 체온이 오르고 땀과 기름이 뒤섞이자 염료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덜미였습니다. 부인의 하얀 목덜미를 타고 파란 물줄기가 한 줄기, 두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목에 그게 무엇이오? 땀이 파랗소? 사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부인이 손수건으로 목을 닦아내자 손수건이 지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당황한 부인이 이마에 땀을 훔치자 이번엔 이마와 뺨에 파란 얼룩이 흉하게 번졌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고리의 겨드랑이와 등판에서도 시퍼런 물이 배어나와 곱게 화장한 부인의 얼굴과 손, 심지어 앉아있는 방석까지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늪지대에서 기어나온 푸른 괴물 같기도 하고 파란 피를 흘리는 귀신 같기도 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마님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 배를 잡고 웃는 사람, 놀라서 술상을 엎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또 부인은 자신의 몰골을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버렸습니다. 이 무슨 망측한 꼴이란 말이냐? 여봐라! 당장 이 옷감을 지어 올린 놈들을 잡아들여! 사또의 호통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만석과 천석은 포졸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희는 그저 마님의 피부를 생각해서 최고급 향유를... 닥쳐라. 내 놈들이 감히 내 아내를 고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도 혀를 놀리느냐? 염색장이라는 놈들이 잿물과 기름도 구분 못한단 말이냐? 형제는 형트에 묶였습니다. 곤장 10대가 내려쳐질 때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살점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곤장 세례가 끝나고 너덜너덜해진 엉덩이로 바닥을 기는 형제에게 사또가 서슬퍼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놈들이 망친 연애와 내 부인이 입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보상하라. 금 500냥을 사흘 안에 바치지 못하면 내 놈들의 집과 창고를 몰수하고 관노로 삼을 것이다. 금 500냥. 청운방에 남은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거금이었습니다. 이미 달개비 사건으로 빚더미에 앉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쫓겨나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 그들의 신음소리가 밤새 청운방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무지와 허영심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날씨가 너무 더웠던 탓이라고 세상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절망에 빠진 만석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관노가 되어 평생 짐승처럼 부려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관아의 전령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청운방 주인 있소? 천석이 절뚝거리며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왔소. 중국 황실에 조공으로 바칠 최상급 쪽비 원단을 급히 구한다 하오. 만약 자네들이 이번에야말로 청운방의 명성에 걸맞게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바친다면 사또께서 지난 죄를 탕감해주고 큰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였소.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달개비도 안 되고 기름 염색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무했습니다. 전령이 돌아가고 정적만이 흐르는 방 안.
만석이 천석의 멱살을 잡고 광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천서가 방법이 딱 하나 있다. 형님. 그게 무슨... 그 계집이 산속에서 10년 묵은 시염료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게 있다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 항아리만 훔쳐오면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지만 형님 그건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는... 이놈아, 지금 냄새가 문제냐? 관노가 되어 똥지개를 질래? 아니면 잠깐 코 막고 양반으로 살래? 만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알아가 잠들면 몰래 가서 그 항아리를 가져오는 거다. 냄새가 새어 나오지 않게 꽁꽁 싸매서 말이다.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형제의 그림자가 촛불 아래서 일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 시각 산기슬 운막. 아라는 달빛 아래서 고요히 쪽 항아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 공기가 통하게 해주며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라는 매일 밤 항아리에게 말을 걸며 정성을 다해 쪽물을 돌보았죠. 산 아래에서는 탐욕에 눈먼 형제들이 밀랍과 두꺼운 비단천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죽이러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지긋지긋한 냄새만 막으면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운막 안에서는 아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쉿, 깨우지 마라. 저 구석에 있는 저것이다. 저게 바로 10년 묵은 시염료 항아리다. 만석이 가리킨 곳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투박한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천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가 열리자마자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와 쿰쿰한 발효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석은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이대로 가져갔다간 검문소 통과하기도 전에 잡힐 겁니다. 냄새가 사방백리는 퍼질 것 같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래서 내가 준비해오지 않았느냐? 만석은 품에서 커다란 밀랍 덩어리와 두꺼운 비단천, 그리고 밧줄을 꺼냈습니다. 자, 잘 듣거라. 이 항아리에서 냄새가 새어나오는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막아야 한다. 숨구멍 하나라도 남겨두지 마라. 이 천한 냄새가 임금님 계신 궁궐까지 따라오게 할 수는 없다. 형제는 항아리를 운막 밖으로 끙끙대며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인을 포박하듯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녹인 밀랍을 항아리 뚜껑 틈새에 들이부어 빈틈없이 메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뚜껑 전체를 두꺼운 밀랍으로 떡칠을 하여 아예 공기가 통하지 않게 봉인해 버렸습니다. 형님, 이 정도면 냄새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아직 멀었다. 혹시 모르니 비단으로 감아라. 10겹. 아니 20겹으로 감아라. 냄새가 나는 즉시 우리 목은 날아가는 게야. 그들은 항아리를 비단으로 칭칭 감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제 항아리는 숨을 쉴 수도 냄새를 풍길 수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 되었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살아 숨쉬던 쪽 미생물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형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안양으로 튀자. 날이 밝으면 우리는 떼부자가 되는 거다. 형제는 훔친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도둑질의 죄책감보다 일확천금의 기대감으로 가벼웠습니다. 이튿날 한양 도성. 편전의 공기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용상에는 임금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청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번에 조선 최고의 쪽빛을 만들어냈다는 청은방의 주인들이냐? 만석과 천석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예, 전하. 소인 만석이라 하옵니다. 저희가 가문의 명운을 걸고 만들어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적의 염료를 바치러 왔사옵니다. 호, 기적의 염료라? 내 듣자하니 조선의 쪽은 냄새가 고약하다던데 진상품에서도 냄새가 나는가? 사신의 말에 만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저희가 가져온 것은 냄새를 완벽하게 잡은 청정 염료요입니다. 오직 맑고 고운 색만 남기고 천한 냄새는 모조리 제거하여 싸웁니다. 오,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냄새 없는 쪽이라니. 과연 조선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도다. 여봐라. 어서 그 염료를 가져와 보라.
내시들이 만석 형제가 가져온 항아리를 대령했습니다. 비단으로 수십 겹 쌓여 있어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귀해 보였습니다. 만석과 천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고 비단을 한 겹 한 겹 벗겨냈습니다. 형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성공입니다. 조용히 해라. 이제 저 밀랍 봉인만 뜯으면 끝이다. 마지막 비단이 벗겨지고 밀랍으로 떡칠된 항아리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하, 사신나흘이 이제 개봉하겠사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옵소서. 만석은 힘을 주어 밀랍을 뜯어냈습니다. 꽉 닫혀 있던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갇힌 원혼이 비명을 지르듯 숨통이 막힌 항아리가 굉음과 함께 터져버린 것입니다. 억지로 틀어막은 도끼가 하늘로 솟구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항아리 속에서 시커먼 오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롱한 쪽물이 아니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 걸쭉해진 검은 찌꺼기였습니다. 오물은 만석과 천석의 얼굴은 물론 가까이 있던 내시들과 사신들의 옷자락까지 튀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옥의 냄새가 편전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효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하수구 냄새, 달걀 썩은 냄새, 시체 썩는 냄새를 모두 합친 듯한 맞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임금은 용포 소매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청나라 사신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예법인가? 황제 폐하께 바칠 진상품이라더니 똥물을 가져왔단 말인가? 편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코를 감싸 쥐고 도망치기 바빴고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전하 앞에서 도끼를 뿜어내다니 자객이냐? 만석과 천석은 시커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분명 냄새를 없애려고 밀봉했는데 어찌하여?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저 냄새가 새어나갈까봐. 그들의 변명은 오히려 화를 키웠습니다. 무엇이라? 냄새를 막으려고 밀봉을 했다. 내 놈들이 염색장이 맞느냐? 살아있는 쪽을 숨도 못 쉬게 가둬놓고 그것이 썩지 않기를 바랐단 말이냐? 임금의 호통은 추상 같았습니다. 거칠에 눈이 멀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자들의 대한 엄중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놈들을 하옥하라. 국격을 훼손하고 나를 능멸한 죄, 능지처참으로 다스려도 모자랄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형제를 결박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냄새가 쉬었을 뿐입니다. 형제의 절규가 편전을 울렸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냄새를 억지로 막으려다 결국 진짜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만 것입니다. 그때 편전문이 열리며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하, 잠시 멈추어 주시옵소서.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하지만 깨끗한 무명옷을 입은 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궁궐 친방 나인 출신의 상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의 품에는 보자기로 싼 또 하나의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친방 상궁 김씨옵니다. 이 아이가 전하께서 찾으시던 청운방의 진짜 염색장이옵니다. 저 죄인들이 훔쳐간 것은 이 아이의 것이었으나 그들이 무지로 망쳐버린 것입니다. 진짜 염색장이라? 임금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라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소임 바가라라 하옵니다. 저들이 가져온 것은 죽은 쪽이옵니다. 쪽은 살아있는 생명이라 숨을 쉬어야 합니다. 헌데 저들은 냄새가 싫다 하여 그 숨통을 틀어막았으니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옵니다. 숨을 쉰다. 예 소인이 가져온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라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뚜껑은 꽉 닫혀 있지 않고 삼배천으로 덮여 있어 공기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삼배를 걷어내자 편전 안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시큼하고 꼬릿하지만 방금 전에 썩은 악취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것은 구수한 된장 냄새 같기도 하고 잘 익은 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어라? 이 냄새는 역하지 않구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듯한. 아라는 미리 준비해온 하얀 명주천을 항아리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짙은 녹색이던 천이 공기와 만나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새벽 하늘이 열리듯 깊고 푸른 쪽빛이 천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오, 저 색을 보라. 자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이다. 황제 폐하께 바칠 진상품이 바로 저것이다. 깊으면서도 맑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색. 동방의 쪽빛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만석과 천석은 끌려가다 말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냄새난다고 거렸던, 그리고 훔쳐서 숨통을 끊어버렸던 그 항아리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진정한 색은 썩는 고통을 견뎌야 나옵니다. 냄새를 부정하고 겉모습만 꾸미려 들면 결국 남는 것은 썩은 오물뿐입니다. 아라의 말은 비수가 되어 형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옳다, 짐이.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거칠해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지킨 내가 바로 조선의 장인이다. 임금은 아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라의 손은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주저하지 않고 그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손이로구나.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널브러진 형제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질질 끌려가던 만석과 천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라야! 내 동생 아라야! 제발 이 오라비를 살려다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는 냄새난다고 타박하지 않으마. 형제의 비굴한 애원에 아라가 임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비록 저들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큰 죄를 지었으나 한 핏줄을 나눈 제 오라비들이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은 너를 내쫓고 국격을 더럽힌 자들이다. 용서가 가당키나 하느냐? 저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려 하옵니다. 평생 저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냄새 속에서 땀 흘려 일하게 하여 노동의 참된 가치를 뼛속 깊이 새기게 하겠나이다. 임금은 아라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조선 최고의 장인인 내 뜻을 따르겠다 하나 만약 저들이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몰락해 가던 청운방은 이제 쪽빛 기적이라 불리며 한양 제1의 염색 공방으로 거듭났습니다. 대문 앞은 진짜 쪽빛 비단을 구하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창고에는 엽전이 가득 쌓였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아라가 대행수가 되어 집안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안채 뒤편, 예전에는 아라가 쫓겨났던 그 냄새나는 뒤뜰에는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만석과 천석, 그리고 두 며느리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눈 매워라 잿물 내리는 연기에 눈알이 빠질 것 같구나. 형님, 투덜거릴 힘 있으면 조개 껍데기나 더 빠으시오. 이거 다 못 채우면 오늘 저녁밥은 없다고 하지 않았소. 형제는 숯검댕이와 조개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잿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코를 막은 채 쪽 항아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우, 지독해. 내가 어쩌다 팔자에도 없는 똥통 닦는 신세가 되었담. 형님, 조용히 하세요. 아가씨 아니. 행수님 귀에 들어가면 또 곤장입니다. 그때 아라가 뒤뜰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네 사람은 화들짝 놀라 하던 일에 열중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잿물 농도가 묽습니다. 그리하여 어찌 고운 색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아라의 서슬퍼런 불호령의 만석이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예예! 행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요. 당장 다시 하겠습니다. 아라는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라비들의 얼굴은 꾀죄죄하고 몸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릴 때보다 훨씬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아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 냄새가 밥을 먹여주고 사람을 살리는 향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아라는 항아리들이 늘어선 장독대에 홀로 섰습니다. 바람을 타고 꼬릿하면서도 구수한 쪽 냄새가 날아와 그녀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아라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은은한 쪽빛 밤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비단도 기와집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지독한 인내를 견뎌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색이었습니다. 청운방 담장 너머로 형제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수한 잿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악취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옷감을 물들이는 진정한 삶의 향기였다고 합니다.